전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걸 누명을 썼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인데, 예. 여하튼 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누명 썼다고 그랬냐 이걸 그런 거야. 그때 그 내용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이 그러니까. 80만 원인가 뭐 150만 원인데 예. 왜 누명 썼다 그러냐, 유죄 받았으면서. 예.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사건은 아니어서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뭐 하는 김에 그냥 기소한답시고 해버린 거예요. 말꼬투리 잡아서. 예.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미지나 정상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로 당시에 뭐 재판 과정을 다 대충은 기억하겠지만 내가 인터뷰 도중 11시 반에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미리 서울에서 오면서 김 비서관한테도 전화하고 시장실에도 전화하고, 내가 그때 조사도 받고 증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친구들이 미리 아까 뭐 수원지검이다, 뭐 검찰이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다가 나한테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게 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예. 메시지가 와서.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항은 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예.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제도 그 3주기에 제가 공적배 하나 저희끼리 해드리고 왔어요. 상소에. 가슴 아픈 일인데, 하여튼 뭐 나도 어쨌든 뭐 안타까운 일이었고, 뭐 일하다 보니까 부딪힌 건데, 당시에 KBS, 그러니까 당시엔 정치적으로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영 비서관사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내가 그때 아는 바로는, 하여튼 이 친구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추정 20편에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내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 시에서는 그 PD가 전화한 거는 알고 있었고, 왜냐면 뭐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사실은. PD를 잡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시에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검찰하고도 매우 뭐 협조적인 관계였던 거고.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건 말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그때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시장님에 대한 관계가 내가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억울하다. 또 과정 중에 나타난 이런 것 같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전화를 직접 받은 맨 처음에 전화를 검찰이라고 전화 받은 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잠깐 본 것 같은데 그 간대 대모다 해가지고 윤수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데 윤수가 지사님께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윤수가? 양심선언 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 내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변론노지서. 그런가? 네, 변론노지서 제가 얼핏 봤습니다. 경기가 아니고 윤석이 얘기했어요? 아니, 김기한테 윤석이가 준 걸로 자기가 양심 선언을 했다.
요렇게, 아, 그런가? 네, 요렇게 내용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보고. 아, 알겠어요. 내가 어디 별 신문조선에 보니까, 네네. 김비서께서 주신 걸로 어디 돼 있는 게 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 보죠? 예, 예. 그 이거 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예. 실제로 준 일은 없어요? 김비서관이? 그때 실제로 경비를 그렇게 제가 직접 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윤기가 주는 거는 같이 협의된, 알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거 정말 저 기억은 아무튼 협의가 됐는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알고, 예. 원래 그때는 한 편이었잖아. 예. 그걸 한번 저도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네네.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 개인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줬을 일은 없거든. 예. 그래서 그때도 뭐 그러다 넘어갔는데, 네네. 뭐 그거라도 확인해주면 좀 도움 되겠죠.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윤하고 그때 당시 얘기된 거는 사실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윤희가 자기 스스로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김정희를 알아도. 그러니까. 김정희 알긴 알았거든요. 네네. 김 대사는 모르셨어요? 네, 저는 직접 그쪽에다가 준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직접 준 게 아니라 뭐 안 주셨다니까. 네네. 윤희가 주는 거를 알았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은 진짜 솔직히 안 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누구야? 이친구하고 얘기해서 준 건가 그러면? 이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김비서관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제가 내일 뵙고요. 어떤 방법 네, 그러시죠. 좋을 건지.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한번 또 기억도 살려보시고. 예, 그래요. 예. 네. 총 통화 내용 중 이제 일부 갖고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빨간 아재 유튜브에서 이제 퍼온 내용이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차, 2차 내용만 갖고 왔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지 못한다의 진술을 형사재판에서 과연 유서로 발견됐어요.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별다른 증거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서가 결정적으로 증거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올라블라랄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성폭행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벌을 주라는, 자신과 함께 공범들에게 벌을 주라 라고 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 가해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과연 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요. 이때에는 어떤 식의 내용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사건을 게시해서 전개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 의력 행사는 정확히 입증된 바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면서 사망자, 망자가 쓴 유서가 실제로 위력의 행사가 있는 상황에서 작성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님의 모해 이중 관련 사건 여부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로 이어졌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고등법원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증인의 증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찰에게 묻고 싶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진술 분석으로 해서 들려보려고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이 사건은 2021년 3월 말에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자살로 밝혀졌습니다. 방문에 턱걸이 같은 봉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목을 스스로 매어 사망한 것이 사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청년은 국내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귀국하여 국내의 한 대학교에 영어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당시에는 4학년을 다니고 있었고요. 4학년 휴학 중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나 자살하기 한 달 전에 이제 불합격하였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기간에 체중이 20kg 이상 증가가 되었고요. 이제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식구들은 전했습니다. 80kg에서 100kg가 넘는 체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사망하기 열흘 전까지 우울증 치료를 병원에서 총 55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명은 경우울 에피소드라고 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지품으로 유서 2개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한 개는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였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이제 참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후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살하게 되면은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게시가 됩니다.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집안의 이제 망인의 내용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분의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망인지 아닌지 여부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가족의 신고로부터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어서 유서가 발견이 되고 유서가 발견이 됨으로써 사건이 게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친애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시작을 하겠죠.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2006년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쯤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쯤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근처에서 저를 비롯한 친구, 그냥 편하게 XYZ라고 할게요. Z와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X를 좋아하는 1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여자애는 X와 문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Z가 X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 쟤랑 자기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여자애를 이제 X 보고 여자애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애가 온 이후에 그 여자애에게 너가 좋아하는 그 오빠랑 사귀게 해줄 테니까 소주 한 병 원샷 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희가 소주 한 병을 더 가지고 와서 야, 너 이것까지 다 마셔. X 오빠랑 사귈 수 있어? 사귀게 해줄게. 너 이거 한 병 다 마셔야지 X 오빠랑 사귈 수 있어. 그랬더니 결국은 여자애가 다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Z가 저와 Y에게 너 그거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런데 피임기구 갖고 와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러 가서 그걸 구해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임기구를 구해 갖고 왔대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걸 구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학교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여자애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Z가 여자애를 어디로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그 Z가 그 여자애에게 유사성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희에게 너희도 해봐 라고 해서 저 X, Y 순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Y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X가 관계를 하던 도중 여자애가 중간에 소변을 보는 바람에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Z는 빨리 그 여자애 옷 입혀. 그래서 빨리 집에 보내. 라고 이러고선 아는 형을 불러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후에 X가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말이 잠깐 엉켰네요. 죄송합니다. 불러주었습니다. 여자애는 기억을 잘 못하는지 다음날 팔에 기부스를 하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억을 못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그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었기를...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3 남자 4명, 그러니까 자살한 망인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된 상태인 중2 여학생 1명을 공통으로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특수강간도 있고 윤관, 유사 성행위도 있고요. 이런 범죄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요,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목맹사라는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맹사.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부모가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장례를 못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실 일이 없으셔야 하겠지만은 경찰이 온 이후 변사 사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유서가 발견되어 사건이 개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을 쓴 망인은 세상에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그 당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 상황을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그런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술을 마시기 전과 후의 상황은 기억하나 오빠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따져봤을 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해자들도 당시같이 술을 마신 일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술을 먹고 그래서 오래된 사건이고, 그러니까 오래된 상태여서, 사건이 아니죠.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는 주장을 모두 3명이 말을 합니다. 1심의 판결은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판기일에서 이제 이 특신상태 작성 시 이제 허위가 있는지 없는 여부, 구체적이고 어떤 여부가 있느냐 이런 걸 봅니다. 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 1심에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 유서를 망인의 유서 작성 당시 심리 상태, 수년간 수십 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친한 친구의 증언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시험에 탈락된 후 낙심했고 과거의 후회가 밀려왔을 것이고 이 과거의 후회는 중2 때 이제 학폭 문제를 후회하고 있었대요. 온전할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이때 상태로 작성을 하였다. 망인이. 망상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을 유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1심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가 유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배치가 됩니다. 요 점을 한번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이재명 대표님 이야기를 하고 왜 이때 발생된 일을 이야기를 하는지는 뒤에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산부인과의 성폭행 관련해서 피해 신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의사가요, 피해자가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은 큰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육안으로 회음부의 손상이나 천여막의 파열로 확인할 수는 없다. 환자가 피해 호소로 이미 알 수 있었던 상태이죠. 굳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기억이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 할지언정 육안으로도 피해 호소를 들었다 보면 의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유서를 배척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다 기억 못하는데 죽은 사람, 네 사람의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서 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죽은 망인의 기억은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다. 방어권 행사 부분에서요. 이렇게 2심에서는 내려졌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제 형법을 적용받았는데요. 특히 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이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무죄 추정의 원칙. 9개는 너무 적고 99개의 의심이 가더라도 1개가 부족하면은 법 원칙상 원리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 등을 통해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해서 1심은 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의 모해이중 관련 사건. 중간에 증인이 진술을 번복도 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검찰의 이유는 이 증인에게 위력 행사를 해서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증언을 하게끔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쟁점입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재명 당대표님 모해 이중 관련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시거나 브리핑한 채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은 극소수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이십니다. 진술 분석은 어느 곳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 채널만의 메리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건의 전체 얘기를 떠나서 하나하나 꼭 꼬집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으로 이제 서류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조서, 진술서, 그 밖에 기타 서류가 증거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와서 공판장에 와서 자신이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3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재판장에 올 수 있는데 나 안 갈래요 라고 하고 안 오는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못 오는 사유로 인정되면 이제 인정되려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이어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공판일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가 불명이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인정받는 첫 번째 요건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술 또는 그러니까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행된 것이어야 하는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특신 상태라고 하거든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하고 가짜로 작성할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서를 그러니까 전문 문서 증거로 이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해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유서가 전문 증거로서 인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즉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음을 증명해야 되고 증명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면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설령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증명력이나 그러니까 신뢰력이 저하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유서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이제 유서를 작성할 당시에 망인의 이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심리 상태라고 함은 멀쩡하고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쓰여졌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질환 치료의 여부, 개인이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허위 개입의 능력이 이제 개입되었다라고 하면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반대 신문이 안 해도 재판정에서 완벽한 유죄를 줄 만큼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서의 당사자는 사망해서 없는데 유서에 등장한 범죄자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혐의가 과연 혐의를 줄 수 있는가, 그 여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피해자의 어떤 면에서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받느냐. 해당 사건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술 먹인 상황에 오빠들이 술 먹는 현장에 간 것이다. 즉,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다른 증거와 배치된다. 유서의 내용이 가게 된 내용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학생들은 성관계 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에게 해당 여학생을 불렀습니다. 술자리로 불렀고, 그 피해 여성,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1살 어린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부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BC 이런 식으로. X랑 연락하고 있다가 너 여학생이 해당 현장에 가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모의를 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계획 범죄를 했냐라고 보는 것인데요. 피해 여학생은 자기 친구들에게 아는 오빠들이 술 먹자고 해서,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요. 피해 여학생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2명이죠.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2명이 함께 그 장소에 갔었고,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유서를 작성한 죽은 오빠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망인이 메신저로 술 먹자고 연락이 왔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유서와 피해자와 동석한 학생의 진술이 이제 달랐습니다. 달랐다는 것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피해 여학생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 의식 상태가 불분명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다. 내 몸이 다음날 다리가 많이 아프고 피가 나서 엄마하고 함께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다.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피가 나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약 15년 전에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당시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낸 사람들 중에 망인만이 이 사건 당시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기억이 가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날 그 지역 온도 같은 해당 사건이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내용을 검색했다라고 쳤을 때 공소시효, 성폭력 처벌법, 특수강간자수, 중학생 성범죄 공소시효, 중학생 특수강간 공소시효, 집단 성폭행 공소시효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망인이 검색을 했다라고 PC에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쳐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것이 절도강간, 특수절도강간, 강도강간죄, 자수, 특수강도강간 집행유예 이 사건 내용과 모두 무관한 내용을 검색했고 망인이 유서로 남길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왜 그동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말하지 않았냐라고 판사는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무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판단을 두고 이미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만 보아도요.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2심에서는 이 판결을 뒤엎고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그러니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작성의 허위성, 작성의 여부가 없어 보이고 신빙성, 임의성의 여부가 구체적이고 외부 자료가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이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서를 증거로 인정한 구체적 유서 작성의 경위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유서가 인정받으려면요. 첫 번째, 망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과 잘못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자백을 요구했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작성해 줬다라고 보여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유서의 작성 과정에서 제3자의 강요나 회유 등의 개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황을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유서 작성 무렵에 망인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귀국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군대에서 만기 제대를 했고 일반적인 생활을 했다. 그걸 놓고 보았을 때 1심에서 본 정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진 바 환시, 환청, 환각, 망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담당 정신과 의사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시, 환각, 환청, 망각의 상태에서 이제 표현한 이제 방식의 글쓰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로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무고할 동기의 부재, 허위로 이제 무고할 동기가 있는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다라든지 원한 감정, 원망 감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당사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을 당시 당사자,
피고인 이재명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인지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준 교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있었던 X와의 관계 여부, 망인 관계 여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망인이 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관계, 증인이 죽음으로써 끊어졌을 것이 아니냐. 또 모해 이증을 피고인의 교사로 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건이 증인이 되는 시점, 주변 인물에게도 시장이 죽은 후에도 망인이 된 후 자신을 증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증인이 사망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그 문제와는 별개로 망인이 된 증인의 주변 인물을 꾸준히 만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망인을 대상으로 음해하거나 특정할 만한 이익을 보거나 할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유서 내용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유서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없다, 있다, 뭐 이런 것을 따질 때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 유서에는 뭐 이제 나이라든지 이름, 피해자의 이름,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과 피해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이 등, 해당 유서를 살펴보면은 술을 마시게 된 동기, 유서 자체가 믿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봤어요. 2심에서는. 좀 두서가 없는데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입니다.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보네요. 유서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된 동기, 술 마시는 순서, 성관계를 하게 된 순서 등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았다라는 점에서 유서 내용 자체만에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본인은 빠지고 타인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유서는 망인이 피고인들과 함께 저지른 중대한 범행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사망을 했지만 구태여 밝혀져서 자기에게 유리할 게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유서의 내용이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오히려 죽은 사람은 잘 몰랐다라고 말을 했어요. 피해 당한 여학생은 죽은 사람은 잘 몰랐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럼에도 망인은 중학교 시절에 이제 발생된 일을 이름, 나이까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유서의 내용이 다른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과 부합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이 게시되는 피해자가 원해서 게시된 것이 아닌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유서의 발견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진술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때 발생한 일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유서 내용과 유사하다. 특정 시기 기록된 이제 장부, 그러니까 이 기록된 장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 시기 때 이 어머니께서 가계부를 쓰셨는데 가계부에 아이랑 함께 산부인과 가고 이랬던 이제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써가지고
갖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장부라고 함은 병원비 지출 내역이 적혀 있는 가계부 장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다. 피해자가 술 마신 술의 종류, 술을 마신 방법, 술을 마시게 된 이제 동기 등이 유서와 일치한다라고 이제 재판정에서 봤고요. 망인의 온라인 통신상의 조회 기록은 15년 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는 부분에서 15년 전 사건이라고 맞다라고 볼 수 있다. 15년 전 사건임에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임에도 이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할 정도의 특이한 일이다. 그리고 15년 전 사건임을 누구나 다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맞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15년 전 일임에도 이 정도로 기억을 해낸 것이다.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만으로도 이제 특신 상태에 배척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벗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옷이 다 벗겨진 상태인 것인지 전라인 상태인 것인지도 말하지 않는 경우인 것이지, 옷이 다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는 것이다. 또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낮은 기온에 반드시 감기에 걸리든 몸살 기운이 있었던 그 부분은 옷이 벗겨져서 몸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근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기억 못하는데 한 사람만 기억하느냐라고 보는 부분에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게 당연하다. 이 경우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너무나도 농후하다. 왜 이 사람만 기억을 해? 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묻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자는 어느 곳으로 부른다라는 얘기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방식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여자 학생이 말하는 것이었고 여학생이 말하는 부분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무죄 추적의 원칙, 9개의 심증은 가더라도 1개의 무죄 증빙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 등에 있는 상황에서 작성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느냐. 이제 유서의 내용이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2심에서는 판결을 했거든요. 99개 중 1개가 무죄 추정할 만큼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동안의 동선을 파악도 해봐야 합니다. 동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4시간을 분, 초 단위로 나눠서 단 하나라도 비게 되면은 안 되는 게 법적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 나왔다. 집에 들어가기 전 나오는 시간까지 다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 정신입니다. 과거에 일란성 쌍둥이가 DNA가 같습니다. 지금은 구별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성장 과정상 하는 일이 다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지내는 방법이 다 다르면은 DNA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언정 DNA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일란성 쌍둥이의 변이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A라는 형 쌍둥이가 사고를 쳤어요. 피해자에게서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A가 아니라 동생 쌍둥이 B였습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누구인지 못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DNA 구별법은 있었어도요. 서로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알리바이 파악이 둘 다 못 밝혀집니다. 그러면 둘 다 무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사건은 사악한 쌍둥이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악한 쌍둥이 사건의 경우는 두 사람의 DNA는 일치한다. 당시 판독이 어려웠던 시절에 불과 이것은 10년 전 일입니다. 양쪽의 쌍둥이의 알리바이 개연성을 모두 밝혀내지 못할 시에는 두 사람이 같은 DNA로 어떤 사람에게만 유죄가 줄 수 있느냐, 두 사람에게 반반 나눠서 죄를 줄 것이냐. 하지만 현재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후에 이제 사회적 환경, 상호적 관계, 직업에 따른 차이,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10년 전에 최근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본 전제는 무죄임을 전제하에서 100% 유죄의 입증이 안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것입니다. 일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100%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법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해 의증에 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너무나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가수 두 사람의 노래까지 인용을 하고 정말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변호한다라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공범 누구에게 객체 저거로 8하 원칙에 맞게끔은 사건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업무의 자질과 정신세계에서도 배제되는 검사 몇 명이서 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고, 이거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고요. 이 녹취록 앞부분, 서술 부분을 갖고 검사들은 꼬투리를 잡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물타기 하는 사건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22일 녹취된 내용만 보아도, 그 앞부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어차피 재판이란 게 유죄 판결 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지만 기록이 또 뭐 있으니까 이라며 12월 22일 1분 24초에서 1분 29초 사이에 녹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면서 KBS가 수달 자연 상태에 수달을 취재했다고 방송했는데 그게 가짜였어. 가다 놓고 찍은 거였어. 그게 그 사건 직전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걸로 막 징계되고 시끄럽고 이런 사건 직후에 최초로 PD가 내가 검사인데 그러고 전화한 사건이 라면서 이제 벌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기억을 해주면 검사식으로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언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죠. 좀 기억을 해주면 좀은 조금이라는 준말입니다. 부사 용어고요.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말입니다. 좀은 강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어차피 재판이라는 게 유죄 판결 나는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그 외에 재판 다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님 말을 분석하다 보니까 부사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라는 국어 사전의 표현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혹시도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말은 용언 또는 다른 말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입니다. 즉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 활용되지 못하라는 부탁하는 말, 동의를 구할 때 쓰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형용구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강요를 했다라고 하면서 모에 위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검사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부사를 알아볼 때 부사란 문장 내에서 항상 부사어로만 쓰일 수 있을 뿐이며 서술어와 관형어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거나 용언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 부사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그 품사가 부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시로 부사격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형태로 볼 때 어형의 변화, 즉 활용이나 곡용을 하지 않는 불변화어입니다. 따라서 부사에는 조사나 활용 어미가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조사, 곧 특수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잘은 모르겠다, 아직도 안 왔다, 빨리만 오너라 등에서 보조사는 도, 만, 니, 부사에 붙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언어 단위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분 부사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부사와 같은 특정의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등이 있다. 성상부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성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꾸미는 것이고,
그 수식 내용에 따라 시간, 처소, 상태, 정도의 부사로 나뉘고 있다. 의성부사와 의태부사와 같은 상징부사도 성상부사에 속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끔 찾아왔다에서 가끔은 시간부사의 예이다. 철수가 가까이 다가왔다에서 가까이는 처소부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에서의 열심히는 상태부사, 키가 매우 크다에서의 매우는 정도부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의성부사와 의태부사는 각기 소리와 모양을 모방한 것이다. 각 예로는 땡땡, 쫄쫄, 지지배배, 꼴깍꼴깍, 까옥까옥 등 아장아장, 쩔뚝쩔뚝, 한들한들, 사뿐사뿐 등이 들 수 있다. 앞에 말한 거 땡땡, 졸졸, 지지, 배배, 꼴깍꼴깍, 까옥까옥 등은 의성부사인 것이고 아장아장, 쩔뚝쩔뚝, 한들한들, 사뿐사뿐은 의태부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형상으로 볼 때 같은 어형이 대풀이 되는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를 처병부사라고 한다. 한편 성분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도 흔한 현상이다. 아주 빨리 달린다에서 아주는 용언, 달린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 있다. 이따금 부사가 관형사나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저 집은 매우 헌집이다에서 매우는 관형사인 헌을 수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학생이다에서나 도서관 바로 옆이다에서 모두 및 바도는 각기 명사 학생과 옆에 사용할 수 있고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친구가 국문학 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쓴 논문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가 한 문장에 나타내는 제약을 받는다라고 했고 한편 성분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일반적인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도 흔한 현상이다. 아주 빨리 달린다에서 아주는 용언, 달린다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부사가 관형사나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저 집은 매우 헌집이다에서 매우는 관형사 헌을 수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학생이다 나 도서관은 바로 옆이다에서 모두 바로는 각기 명사 학생과 옆을 수식하고 있다. 지시부사는 발화 현장을 중심으로 처소나 시간을 가리키거나 앞에 나온 이야기의 내용을 지시하는 부사로서 특히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내용이 발화 현장을 중심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리, 그리, 저리, 여기, 거기, 저기, 오늘, 내일, 모레 등이 그 예이다. 부정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꾸며주는 것으로서 이에는 능력 부정의 못한다, 못에 의도 부정의 안이 있습니다. 안 한다, 안 하겠지. 이상의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가 한 문장에 함께 나타날 때에는 순서상의 제약을 받는다. 대략으로 말해서는 지시부사는 성상부사에 앞서고 예를 들면 저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 에서의 성상부사는 부정부사에 앞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빨리 안 왔다. 빨리는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았어. 반대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2번 문장부사. 문장부사는 수식의 범위가 한 단어나 어구에 한정되지 않고 문장 전체에 걸리는 부사이다. 앞서 살펴본 성분부사는 피수식어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강조나 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도치되거나 문장의 첫머리, 곧 문 뒤에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사와 피수식어 간의 관계는 매우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 뒤에 놓여서 그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부사가 있는데 이를 특정 부사라고 부름으로써 문 뒤에 나와 있으나 그대로 피수식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분부사와 구별시킨다. 예로는 확실히 그것은 올바른 일이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에서 불행히 또 그는 요절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타 사건과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더 헷갈리실 것 같고 음성 파일도 여러 가지 이제 급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과 유사한 사건을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해당 사건만 갖고 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상상적 경합과 원인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어떻게 꾸며가냐는 것도 꾸며서 풀어가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이 증거 능력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른 가장 문제점이 되는 주요 쟁점, 유서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술 분석한 것이니 이재명 대표님께서 혹시 들으신다라면은 해당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들어보시고 본인 사건과 경합해서 한번 사건을 좀 해결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구차한 이제 진술 분석보다 해당 사건, 유서 관련된 사건 내용을 분석한 내용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서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필요하신 대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가 없으시면은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 대북 송금 건 같은 경우도 진술 분석을 통해서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았고 김성태 말에 대한 진술을 가지고 분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리호남이 빠졌다라는 걸 저는 말로만 분석한 내용을 말로만 했지만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 자원과 인적 능력을 활용하셔서 정말 빠르게 증거 자료를 소집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 지성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부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참 좋고 많이 알려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해라. 말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면은 뭐 제 채널이 커지고 작아지고는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도 처음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재명 당 대표님 연임을 외쳤던 이유는 조국 혁신당을 견제해서 말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앞에 근거 자료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작년 3월인 것 같네요. 작년 3월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1월 달쯤에 모 유튜브 제가 자주 가는 채널의 유튜브 채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켜보셨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와 뜻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반가운 내용이긴 합니다. 연임을 주장했던 이유도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질 것 같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의 이동 경과는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로 미뤄두겠습니다. 향후 발생될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통령 선거를 출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해 이중 관련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하는 사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이 지금 다소 어수선한데요. 해당 사건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우스운 상황이라서 말이 자꾸 딴 데로 새고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하는 것 같고 두서가 없는 듯 합니다. 하여튼 같은 진영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향후 3년, 4년 정도는 유튜브 정치 채널, 철학 채널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다 종결된 이후에는 저는 사건 분석 내용인 크라임 모드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하고는 갈 길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과 DJ와 김민석 의원 하나 보고 온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실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고, 시그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시그널을 말을 한 다음에 EQ 채널께서 띄워주셨죠. 시그널 하시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 후보로서도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권이 있어서 정성호 의원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의견 발언을 삼가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4, 5위인 김민석 의원님께서 낙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원내 지도 정당일지언정 수석 최고위원이 되셔야 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저는 복귀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어머니와 저희 삼촌은 김민석 의원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유독 애정이 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당대표 로서는 김민석 수석 의원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되셔야지만이 DJ와 이재명을 잇는 정말 정당으로서 굳건하게 그 누구도 흔들지 않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은 이상하지만 한 번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채널 내용을 사용을 하실 때, 제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파일을 나눠 먹는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 하나만 보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채널이라고. 이재명 당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 건들지 마세요. 저의 의견을 가져다 쓰시고 함께 동의하시고 하시는 것은 정말 환영이고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소리 같은 거는 너무 마음대로 쓰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발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연임 부분도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서입니다. 사실 대선 앞두고 아직 시간은 좀 이르지만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라면은, 전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또는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 포지션을 민주당이 취했을 때 조국혁신당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할 것입니다. 제가 뭐치 이러니까 무슨 예언자 같은데 예언은 제가 감히 말은 아니고요. 말할 입장도 아니지만 저는 예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 판을 보거나 시대적 흐름을 보거나 역사적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둘 중 하나인데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7대3 정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이재명 당대표님께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김일성 개새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시기를 바랬고요. 다음번에는 너무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종교계는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남북, 북남 통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저도 이 얘기가 꺼내기 감히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은 저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통일 부분도 있습니다. 유일한 보루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는 남북, 북남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저는 통일과 이산가족과 관계없는 세대입니다. 개딸 1세대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한테 물리면 다 죽어요. 님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는 없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물 거라고요. 이재명 당대표님 공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다 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켰고 시작을 했고 채널을 한번 폐쇄된 위험까지도 처했으면서도 폐쇄까지 시키고 없앴으면서도 새로 시작한 채널입니다. 만만하게 보실 채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채널은 구독자 수 중요하죠. 하지만 타겟팅을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유튜버 선생님들과 이재명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라라는 것이고요.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는 통일하시는 최후의 보루십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실 것이라고 다들 성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예측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예언이 아닌 예측을 하고 예지를 합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또 날을 잡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서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새벽 4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졸음도 오고 사실은 그렇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은 한반도의 유일한 통일 보루실 겁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김민석 의원님이시고 그분 역시 똑같은 사법 피해자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추징금 발언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님과 같은 사법 피해, 검찰 독재에 의해서 사건 처리 당하신 것입니다. 추징금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 7억 2천만 원, 날개죽지 꺾은 선거권 박탈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당하셨어요.
5년, 10년 두 번 당하셨어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거는 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님이 옆에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의 역사를 설명해 드렸을 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는 압니다. 김민석이 김민세가 됐던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 잘 살펴보자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뭐 김민석 의원을 대변하는 채널도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님께 도움이 되고 그분과 함께 손발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은 열렬히 지지하고 채널 작지만 응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제 힘이 닿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제는 김민세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철새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정도입니까? 모든 상황은 다 사건인 추징금 하나로 다 모여집니다.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 만난 거 우연일까요? 최태원 회장은 김민석 의원을 과거부터 지지했던 분입니다. SK가 상장되기 이전, 갓 상장된 이후로도요. 홍석현 회장은 김민석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미국 관련 대사관 일을 빼앗겼던 분이죠. 제가 홍석현 그 회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삼성 안티 삼성입니다. 안티 삼성 안티 LG입니다. 사실은 전 이 나라에서는 나라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 극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께서는 또 제 이 발언을 또 따서 애국보수 진보 개혁방송이라는 거를 타이틀로 거셨더라고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국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보호하고 내가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국민이라는 걸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법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매일매일 때립니다. 그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호받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국민 누구 하나도 언론과 매스컴에 있는 내용들로만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찾아보지 않고 사람을 매도하고 매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선글라스 벗고 색안경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벗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벗어질 때쯤이면 그 관계는 깨져 있는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상황으로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김부겸, 조국, 기타 등등. 김동연? 저는 김동연 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나고선 얘기지만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난 다음에 소감 발표할 때 그분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관심 밖의 분이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데서 인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같이 예민하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저 사람 과연 왜 저럴까? 그때 아, 저 사람 내가 잘못 뽑았네.
김은혜보단 낫잖아. 차라리 김은혜가 날 뻔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배신자구나. 그 여러분들께서 일부에선 이재정 의원을 막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재정 의원 잘 몰라요, 사실. 민주당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거고, 그분은 유시민 씨와 같이 정당을, 노무현의 죽음 앞에 정당을 만드신 분이고, 합당되면서 민주당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있으면서 패배하시고 난 다음에 다스베이다에서 나온 인터뷰였습니다. 다스베이다인지 어디 뉴스 인터뷰였는지 어떤 건지 토크쇼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한바트면 하루 이틀이면 한바터면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뻔했다. 그런 분을 응원하십니까, 여러분? 말 속에는요, 본심이 있고 말 속에는 자기 혼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따로 딱딱딱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라도요,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요. 말투와는 또 별개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일 것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감히 예언은 말하기는 힘들고 예언이라는 말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통일을 어떤 식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종교 학자분들께서 분석하고 계시는 내용, 숨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제가 녹음을 여러 가지를 해놓은 상태라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녹음을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졸리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랑 다르게 말이 좀 왔다 우왕좌왕 한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지금 몸이 컨디션이 별로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편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견 지명은 있습니다. 성견은 잘하는데 지명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가. 나중에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감히 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예언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 말에 정확한 단어로 해드려 보고 가르치는 식이 아닌 저희 예지로 설명해 드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고 편하게 얘기하자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우리 동반자지 않습니까? 편하게. 제가 라이브를 피하는 이유는 채팅창에 소란을 너무 많이 봤던 것도 있고요. 1시간 통째로 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송사고 없이 가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그러한 부분 편하게 예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치판의 예지를 한번 저의 이 통찰력으로 본 정치판. 선무당 사람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신발이 좋습니다. 신발이라고 말하는 거 싫어하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파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약해서 적의 등에 기생해서 바이러스처럼 침투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포문을 연 건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전 최고위원은 성경을 꺼내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 이 대표는 웃음으로 호응하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외워야 돼. 예.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고요. 외우세요?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죠.